안녕하세요.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뻔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 결혼 후에도 행복함을 듬뿍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 제 인생에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칫 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오래도록 절망에 빠질 뻔했던 그 일을 어떻게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아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없어야 할 당시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5살 많은 남편과 29살에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을 낳으며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가 됐는데 남편과는 바로 그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 사이였어요. 남편은 원래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바로 회사로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난동을 피우던 시부 때문이었죠. 야, 이 자식아, 너희 애비가 우습냐? 왜 돈을 보내라는데 안 보내? 우선 밖으로 나오세요. 여기 제 회사예요, 아버지. 왜 자꾸 저 곤란하게 회사로 찾아오시냐고요.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나 찾아오는 게 창피하면 얼른 돈 내놔. 줄 때까지 나 여기 들어누워서 꼼짝도 안 할 거야. 저는 시부 때문에 항상 상사에게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면목없어 하던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우연히 회식 자리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3차까지 남아있던 5명 중 집 방향이 갔던 3사람이 우리를 두고 먼저 택시를 타러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전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용기를 내서 남편의 사정을 물어보게 됐죠. 저 대리님, 매번 찾아오시는 그분 정말 친아버지 맞으세요? 정말 실례인 질문인 거 아는데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래요. 제 질문에 남편은 매번 회사에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또한 취기가 꽤 오른 상태여서 그랬는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도 제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전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아버진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혀댔어요. 자긴 일할 생각도 않고 혼자 남의 집 파출부 일하던 어머니한테 매번 술 먹게 돈 내놔라, 없으면 가불이라도 받아와라 등등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었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랑 여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진 여전히 얼마 되지도 않던 집안 재산 까먹으면서 우리한텐 관심조차 없었어요. 전 중학생 때까지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근데 도시락 싸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가 음식 살 돈도 준 적이 없어서 며칠 동안 학교 수돗물만 먹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만은 굶기지 않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군요. 그 와중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잠도 안 자고 공부도 했다고 했죠. 그래도 어찌저찌 저도 동생도 힘들게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도 독립해서 취업을 했는데 우리가 클 때 도움은커녕 우리가 알바해서 번 학비 낼 돈까지 종종 뺏어가던 아버지가 이젠 당연하게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걸 다 드렸어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미웠죠.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안 남은 부모님이니까 동생도 저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남들보다 좀 일찍 결혼했을 때 동생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아버지가 다 들고 날랐었어요.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드디어 절연을 선언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까지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수 없이 한두 번 돈을 주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턴 이거다 싶었는지 계속 회사로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 회사가 벌써 3번째 회사예요. 눈치도 보이고 창피하기도 해서 회사를 계속 그만뒀었거든요. 시부는 남편이 말하지도 않은 회사를 어떻게 알아내곤 계속해서 옮긴 회사로 찾아와 그렇게 진상을 피웠었던 겁니다. 남편이 한 번은 정말 단호하게 시부를 끊어내려 하니 돈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자신은 이제 그만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겁박까지 했다고 했죠.
그땐 또 정말 죽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바보같이 아버지를 못 끊어냈어요. 근데 이젠 정말로 아버지를 끊어내려고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오든 말든 돈을 안 주니까 전보다 훨씬 자주 회사를 찾아와 난동을 피웠던 거예요. 다행히 요즘엔 저희 아버지가 안 보이죠. 제가 아무리 떼를 써도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가 이제 정말 체념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젠 정말 시부와 절연했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눈물을 꾹꾹 찍어내더군요. 오죽 힘들었으면 직장 동료인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일까 싶어 더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날을 계기로 우린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남편을 통해 인사하게 된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편은 참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반면 남편과 나란히 퇴근하다 회사 근처에서 마주친 시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야, 너 결혼한다며? 아, 옆에 손잡고 있는 이 아가씨가 내 예비 며느리인가 보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왜 또 찾아오셨어요? 전 아버지한테 돈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결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흥, 네가 돈을 하도 안 주니까 돈 받으려고 은혜 집에 찾아갔더니 은혜가 말해주더라. 자기 오빠 이제 결혼해서 드디어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까 제발 오빠 피말리지 말고 이제 좀 자기랑 자기 오빠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나쁜 기집애. 지 신랑 보는 앞에서 나한테 계란까지 던졌어.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래. 매제가 있는 은혜 집까지 찾아가셨다고요? 아버지, 나도 그 집은 더 안 갈 거야. 김서방 그놈이 날 진짜로 한 대 칠 것처럼 굴더라 이 말이야. 자기 장인인 나를. 아무튼 아가씨, 나 안 그래도 인태통에서 아가씨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만났네. 나 아가씨한테 할 얘기 있었거든. 시부는 제 이름조차 묻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 본론을 꺼내더군요. 남편은 저를 그냥 끌고 가려고 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에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부의 용건은 역시나 기가 막히기 그지없었어요. 아가씨, 원래 결혼할 땐 예단비도 보내고 하는 거 알지? 나 딱 현금 2천만 원만 줘. 그럼 나 결혼식장에도 안 나타나고 앞으로 두 사람 앞에 진짜 얼씬도 안 할게. 야 인태야, 이 아가씨가 못 준다고 하면 너라도 그 돈 줘라. 안 그러면 난 이 결혼식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아버지. 남편을 겁박할 새로운 건수를 찾은 시부는 우리를 향해 실실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부모님이라지만 정말 가슴 깊이 분노가 일더군요. 과거 자기 아버지 이야기라며 눈물을 훔치던 남편이 생각났어요. 저는 시부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아버님, 이 사람은 워낙 착해서 여태 그런 겁박이 통했겠지만 저한테는 어림도 없으세요. 저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혼하면 경제권도 다 제가 갖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 또 찾아오셔도 받아갈 돈은 단 한 푼도 없으실 거예요. 결혼식? 회사? 어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경찰이시거든요. 형제간의 우애가 워낙 좋아서 저희 가족 일이면 눈이 뒤집히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또 돈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면 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오빠, 가자. 더 들을 것도 없어. 오빠는 앞으로 내가 지켜줄 거니까 더 이상 돈 때문에 오빠 아버지한테 휘둘려 살 필요 없어. 저는 제 우악스러운 고함에 당황에 맞이 않던 시부를 내버려두고 남편을 데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참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은데 오빠가 정 걱정되면 우리 결혼식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웨딩 촬영만 하고 말이야. 난 어차피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었거든. 하지만 장인어른 지금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오실 하객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결혼식은 자식들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의 잔치라고도 하잖아. 남편은 저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너무 면목없어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는 직접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죠. 만약 그 일로 자신을 사위로 드리길 반대하셔도 자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양해를 구하러 온 남편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네가 그렇게 죄진 사람처럼 앉아있나? 우린 다 이해하네. 우린 자네랑 우리 주영이가 행복하게 살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네. 그러니까 죄송해하지 말고 얼른 고개 들게. 그래 강서방, 그리고 자네도 알지? 우리 둘째 딸은 진즉 결혼해서 출가하고 막내인 자네 예비처남도 지방에 취업해서 혼자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네만 괜찮다면 아예 우리랑 합가해서 여기서 사는 건 어떤가? 그럼 나랑 이 양반이 자네 부친이 찾아오더라도 자네 지켜줄 수 있잖아. 우리 서로 기대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세. 저희 부모님은 진즉 두 분이서 그런 상의를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그날 남편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합가하는 거 괜찮겠어? 거절하기 죄송해서 그렇게 대답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해. 괜찮아. 아니야, 난 너무 좋아. 평생 부모 사랑에 굶주리고 살았던 내가 날 자식이라고 말해주는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왜 싫겠어. 그렇게 남편과 전 웨딩 촬영과 혼인신고만 마친 뒤 부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겐 가족끼리 조촐히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게 됐다고 말했죠. 다행히 그 뒤 한동안 시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자신이 괜히 시부에게 우리의 결혼을 알린 것 같다며 시누인 우리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아가씨가 말하지 않았어도 아버님은 언젠가 우리를 또 찾아왔을 거예요. 그나저나 아가씨도 아버님을 대차게 쫓아내버리셨다면서요? 네, 진즉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론 저한테도 연락조차 안 와요. 남편도 시누이도 정말 체념했는지 더 이상 시부가 찾아오지 않자 그렇게 후련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사위 왔어? 얼른 이리 와서 국간 좀 봐봐. 자네가 바지락 들어간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한다길래 내가 아주 싱싱한 놈들을 잔뜩 사와서 끓여봤어.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보듬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마음 여리고 정 많던 저희 엄만 남편을 거의 새로 생긴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먹는 걸로 어린 시절 서름을 많이 겪었던 남편을 위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에 저희 집 식탁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지게 됐죠. 아빠 또한 남편과 둘이 술도 한잔하고 함께 사우나도 다니며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두 분이 남편을 자식처럼 챙긴 건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부터 연년생 두 아들을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서방, 이거 봐도. 이거 내가 어제 나가서 사온 브랜드까지 있는 비싼 팬티야. 오늘 이거 입고 가게. 예? 엄마, 이건 너무 같다. 무슨 사이속옷까지 장모가 직접 사다 줘. 누가 들으면 징그럽다고 욕해. 게다가 이거 빨간색이잖아. 누가 뭐라면 어때서. 강서방 오늘 승진이 걸린 중요한 발표 날이라며. 벌써 승진 2번이나 미끄러졌다고 얼마나 속상해했어. 그래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중요한 날마다 빨간색 속옷을 입으면 그렇게 일이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입어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디자인으로 직원한테 물어물어 신경 써서 산 거야. 엄만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둔 날 새빨간 속옷을 사다 주시더군요. 그런데 기겁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 속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왜 우나 강서방? 장모님이 절 진짜 아들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장모님이 속상해하던 사위 승진 걱정하면서 인터넷으로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한 장에 몇만 원씩 하는 속옷을 사다 주시겠어요. 혼자서 남자 속옷 사러 가기도 엄청 창피하셨을 텐데요. 장모님, 저 오늘 발표 꼭 잘하고 올게요. 감사해요. 제 눈엔 극성 부모처럼 보인 엄마 행동에 남편은 오히려 감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시부에게 방치만 받고 살았으니 그런 관심이 너무 가슴 벅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그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던 승진을 하게 됐죠. 그 뒤로 남편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선물해 주신 속옷을 꼭 입고 나가지 뭐예요. 그러다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됐던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거실에 있던 엄마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뒤늦게 방에서 나와본 저와 남편은 기겁을 하고 말았죠. 여기 강인태란 사람 살지요? 우리 사위인데 누구세요? 저 그놈의 애비 되는 사람이 올시다. 그쪽이 제 사돈이요? 그 사람은 바로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여있던 시부였습니다. 남편은 기겁을 하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곤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얼른 쫓아내고 올게요. 아니, 됐네. 그 문 열어봐. 안 그래도 내가 자네 부친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네. 아니, 자네 내 뒤로 와. 내가 아예 문 열 테니까. 엄마는 당황해하는 남편을 밀치더니 현관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우렁찬 참교육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내가 대가 안사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퇴근하는 저놈 뒤밟아서 아주 쉽게 알아냈지요. 근데 댁 따님이 하도 나한테 겁박질을 해놔서 그동안 못 찾아오다가 술 마신 김에 생각해보니 열이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야, 너 지혜빈 버리고 혼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더라. 내 전화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고. 너 부모 버리면 천벌 받아, 이 자식아. 난 너희들이 돈 안 줘서 하나 있는 전셋집도 날리고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고. 감히 어디서 내 사위한테 천벌 받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자식을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도 미안한 마음을 갖긴커녕 자기 아들이 처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요. 내가 우리 착한 사이랑 같이 살면서 언젠가 한번 마주치면 사돈한테 이 말을 꼭 전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돈, 아니 당신, 어디 가서 그쪽이 자식들 부모라고 말하고 살지 마세요. 그건 자식에게 헌신하는 세상 모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니까요. 돈 없다고 자식 탓할 시간에 스스로 나가서 공병이라도 주워 팔면서 돈 벌어 살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 내 사이 또 찾아와서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진짜 부모의 사랑이 뭔지, 부모가 자식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얘 주영아, 찬물 좀 양동이 가득 받아와라. 네 시아버지 술깨게 확 부어줄라니까. 엄마의 호통에 시부는 흠칫하더니 얼른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시부가 혹시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셨냐며 걱정하듯 채근하더라고요. 엄만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식이래 무리고 부리고 가릴 생각부터 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 강서방, 자네 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랑 주영이가 자네에게 오는 풍파 이젠 다 막아주면서 살 테니까. 그날 약속이 있어 늦게 돌아오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마음을 다치진 않았는지부터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남편의 아내로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후에도 엄만 극진한 남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결혼 7년 차엔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 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항암 없이 수술 후 열흘간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아빠와 애들을 돌보던 절 대신에 남편 옆에 아예 상주하며 간병을 해주었던 사람도 바로 저희 엄마였죠. 이후 남편이 퇴원하고 몸을 회복할 때도 어찌나 지극정성이던지 가끔은 아내인 제 정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몸을 잘 회복해 회사에도 복직하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추적 검사만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결혼 9년차가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엔 저랑 같이 북한산 등산하는 거 어떠세요? 아, 나야 좋지. 그럼 등산 갔다가 오랜만에 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자고. 당시 아빤 교장으로 막 은퇴한 지 몇 개월 안 되셨을 때였어요. 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으니
이젠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던 아빠는 당시 등산 동호회 가입해 등산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위해 남편은 직접 아빠에게 등산복과 등산용품까지 선물했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따라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빠에게 같이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주 주말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김밥 좀 쌌으니까 올라가서 강서방이랑 먹어. 항상 말하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 걱정해주는 건 역시 우리 마누라뿐이로구만. 아빠 남편은 평소처럼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으로 들어온 아빠의 표정이 나갈 때와 달리 어둡기 그지없더군요. 엄만 그런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으셨죠. 당신 어디 아파? 아니야, 올 때 버스에서 멀미 좀 했어. 나 좀 먼저 들어가서 씻고 쉴게. 그날도 다음 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빠의 표정은 계속 멀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날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특히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라고 말할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기까지 하셨죠. 당신 진짜 아빠랑 무슨 일 없었어? 아빠 요 며칠째 등산은커녕 집 앞 공원 산책도 안 나가시고 입맛 없다면서 밥도 잘 안 드셔. 게다가 당신이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덜덜 떠시는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인가? 하지만 제 물음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어요. 엄마도 저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두 사람 다 별말이 없어 묘한 답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밥도 잘 드시지 않던 아빠는 결국 등산을 다녀온 지 일주일 뒤 열까지 나서 자리에 알아 누우시더라고요. 생전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던 사람이 왜 열이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 먹었어야지. 자, 잠깐 일어나봐. 내가 죽 끓여왔어. 내가 먹여줄게. 아휴, 아프지 마.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저와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해열제를 먹고 누워 계시던 아빠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걱정되어 직접 죽을 침대에 누워있던 아빠에게 먹여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아빠가 대뜸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지 않겠어요? 당신 왜 울어? 왜 그렇게 많이 아파? 아예 병원을 갈까? 아니야,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당신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래. 뭐? 아유, 사람 참 아프니까 별 실없는 소리를 다 하네. 얼른 먹고 한숨 푹 자. 엄마는 우리와 함께 방을 나오며 이 아빠가 늙긴 늙나 보다. 저런 약한 소리를 다 하고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땐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와 전 희미하게 어두워졌던 남편의 표정을 알아챘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아빠는 엄마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용히 간단한 짐을 싸서 자취를 감춰버리셨거든요. 가족 모두에게 똑같은 장문의 문자를 남긴 뒤 말이죠.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씻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난 고작 한순간의 쾌락과 유혹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야. 일평생 어린 학생들만 보고 살다가 뒤늦게 내 또래들, 나와 같이 은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들떴었나 봐. 여보, 난 천사 같은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착한 두 딸, 그리고 아들아, 난 너희들의 떳떳한 아버지로 남을 자격도 스스로 버린 사람이다. 강서방, 내가 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막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모두들 난 떠나서 혼자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날 찾지 마. 정말 미안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기에 이런 문자를 남기고 떠나기까지 하셨는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엄마처럼 충격을 받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던 남편에게 마구 채근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남편의 말에 엄마 전 또 한 번 더욱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당신은 뭐 알고 있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빠가 당신만 보면 이상하게 구셨던 거야. 그치? 얼른 말해봐. 대체 우리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시는 건데, 그게 사실은 장모님, 제 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장인어른 사실 나가던 등산 동호회에서 어떤 가정 있는 여자랑 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2주쯤 전에 회사 회식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횟감을 사서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장인어른이 웬 여자랑 엄청 다정하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그날 오후에 등산 모임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놀라서 우선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우선 조용히 장인어른 뒷조사를 했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장인어른은 그 여자랑 최근부터 만남을 가지고 계셨던 게 맞더라고요. 뭐? 자네 장인이 뭘 했다고? 죄송해요, 장모님. 진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저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장인어른이 평소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셨고 집안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셨던 걸 아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장인어른께 등산을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아빠 등산을 갔던 날 남편은 아빠 김밥을 다 먹고 난 뒤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때 당황한 아빠는 횡설수설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수산시장에서 날 봤다고? 강소방, 오해일세, 오해야. 난 계속 싫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한 번만 만나달라고 때를 써서 그날 딱 한 번 술 한잔한 게 다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아보니까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셨던데요. 저 증거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요. 뭐라고? 자네 설마 내 뒷조사까지 했나? 죄송해요, 장인어른. 하지만 저도 뭔가 확실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존경했었는지 아시죠? 그런 장인어른이 한순간에 장인어른을 그토록 사랑하던 장모님, 저희 아내, 그리고 처제 처남 모두를 배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 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멈추세요. 특히 장모님이 얼마나 장인어른께 좋은 아내셨는데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요. 그 여잔 당장 정리하겠네. 근데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돼. 애들도 집사람도 다 알게 되면 날 얼마나 미워하겠나. 강서방, 나한테 시간을 좀 주게. 말해도 내가 직접 하겠네. 남편은 결국 아빠의 애걸복걸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빠가 직접 가족들에게 말하실 때까지 기다려드린 겁니다. 아빠는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먼저 폭로해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 졸이며 일주일을 버티다 엄마가 끓여준 죽과 엄마의 한마디에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점잖은 양반이, 그렇게 가족밖에 몰랐던 양반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강서방,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전 잘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모든 일을 오히려 망쳐버린 것 같네요. 아니야. 그 상황에서 당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왜 당신이 미안해. 당신도 혼자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 많았겠다. 엄만 큰 충격을 받고 드러눕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 뒤 우리와 같은 문자를 받고 확인한 두 동생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곤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죠. 저희 아빠 정말로 교육자로서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꾸준한 기부에 후원까지 하셨던 훌륭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엄마와 목소리 높여 싸운 적 한 번 없고 늘 자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던 존경스러운 분이셨기에 그 충격과 배신감이 다들 엄청났던 겁니다. 이후 우린 아빠를 찾아 사방팔방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지방에 살던 동생들과 제부도 주말에 올라와 우리와 함께 아빠가 가실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아빠가 원망스럽긴 해도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거의 2주 동안 휴가까지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아빠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빠가 잘못되면 다 자신의 탓일 거라며 허탕을 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흐느끼더라고요. 남편 또한 정말로 아빠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으니까요. 완전히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잘 지내고 있다고 문자가 온다면서요. 그럼 그냥 자의로 집을 떠나신 건데 실종신고 대상이 아니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경찰들의 말대로 우리의 숱한 전화를 받진 않아도 한 번씩 생존 신고하듯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난 잘 지내고 있다. 나 같은 놈은 걱정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 그저 상처받았을 네 엄마만 잘 챙겨다오. 미안하다. 하고 말이죠. 처음엔 어떻게 그 양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기만 하던 엄만 아빠가 사라진 지 석 달이 넘어가자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에휴, 그 양반이 그런 큰 잘못까지 했으면서 이제 아주 내 속을 아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속죄라도 가족들 이런 걱정 안 시키게 옆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영아, 제발 네 아빠 좀 찾아서 내 옆에 데려다다오. 내가 원망하면서 뺨을 때리든 용서를 해주든 뭘 하든 간에 우선 네 아빠를 봐야겠다. 평생 네 아빠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니 내가 허전해서 오히려 죽을 것 같아. 정말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라진 지 넉 달이 지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절 마구 깨우더군요. 여보, 장인어른 찾았대. 얼른 일어나. 당장 가보게. 그 놀라운 소식에 저 또한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보자는 심정으로 예전 아빠의 뒷조사를 의뢰했던 업체에 아빠를 찾아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아빠를 찾았다는 연락을 업체에서 남겨놔 준 거죠. 저와 남편은 당시 8살, 7살이었던 두 아들의 등교와 유치원 등원을 엄마에게 부탁하곤 아빠가 계신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또다시 휴가까지 썼죠. 그리고 그 동네에 도착한 우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긴 아빠가 다니시던 초등학교가 있는 동네잖아. 그 동네는 바로 아빠가 마지막으로 퇴직할 당시 다니셨던 학교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아빠는 그 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허름한 숙소에 계시더군요. 우린 업체 직원에게 전달받은 방으로 향한 뒤 마구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아빠. 그곳에서 나온 아빠를 보자마자 저는 와락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4달 전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볼이 푹 패였을 정도로 앙상하게 야위어 계시더군요. 방 안은 꿉꿉함과 술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엉겹결에 우릴 방으로 들이셨는데 방 안을 본 전 한 번 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엄청난 양의 술병과 메모지로 보이는 종이들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뜩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몸이 좋지 않은 듯 피청거리며 벽에 기대 바닥에 철푸덕 앉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며 원망의 말을 내뱉었죠. 아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을 걱정시킬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 걱정 때문에 매일 밤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알긴 하세요? 잘 있다고 문자만 보내놓으시면 다예요? 그리고 대체 이 동네는 왜 와 계신 건데요? 우린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아빠 고향을 얼마나 뒤졌다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인간으로 남아있었던 이곳에서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스스로 벌을 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었어.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보기만 해도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란 인간인 내가 무슨 파렴치한 짓을 했나 싶어 죄책감이 배로 밀려왔거든. 나 같은 놈은 그렇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아직 60대 중반도 안 된 분이 마지막이니 뭐니 하는 소리라세요. 마른 것 좀 봐. 아빠, 밥도 안 드시고 이렇게 술만 드시며 사신 거죠? 왜요? 그렇게라도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아요, 장인어른. 이건 절대 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장인어른 혹시 나쁜 선택하실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지 상상은 해보셨냐고요. 가장으로서 진짜 가족들을 위한다면 진심으로 눈앞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가족들이 원망을 하든 용서라든 그 선택을 기다리셨어야죠.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 여린 분인지 알면서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또 다른 큰 상처를 주신 거라고요. 미안하다 주영아. 미안하네 강서방. 하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용서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자네 장모와 애들이 날 용서해준다고 한들 내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가족들 옆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어.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그냥 떠나온 건데 오히려 가족들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다니 내가 참으로 면목이 없네. 남편은 아빠의 손을 잡고 우선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아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눈에 반쯤 구겨져 있던 메모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메모지들에 적혀있던 아빠의 일기 같은 메모를 몇 개 주워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읽은 저는 더욱 크게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죠. 자꾸만 잘 때마다 집사람 꿈을 꾼다. 꿈속 아내는 매일매일 내가 있는 이 방에 찾아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울며 부탁을 하고 난다. 아낸 분명 날 원망하고 있을 텐데 난 그렇게 아내 배신하고서도 아내의 용서를 바라나 보다. 그런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 우리 큰딸은 보잘것없이 평범한 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아빠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런 착하고 밝은 딸의 마음에 아빠란 존재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난 부모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많은 우리 사위에게 난 그와 반대되는 다정하고 존경스러운 장인이자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난 강서방에게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인이 되었다. 내 허물을 모두 알았으면서도 어떻게든 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던 사위에게 참 고맙다. 그리고 두 번째 못난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저를 따라 메모들을 읽어본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에게 이러더군요. 장인어른,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우리가 장인어른 계신 곳으로 간다니까 이러셨어요. 와서 장모님께 제대로 용서를 빌면 서서히나마 용서해 줄 테니까 자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달라고요. 처음엔 다들 화가 많이 났었지만 저희 집사람도 처제랑 처남도 장인어른을 다들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장인어른께서 비록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다들 장인어른을 걱정할 만큼 장인어른께서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존경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로 그리고 제 장인어른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되겠나?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주영아, 이 아빠가 정말로 아직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는 게냐? 몰라요 진짜. 이렇게 사람 걱정시키면서 마음껏 원망도 못하게 하고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 용서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아빠 한 번만 용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돌아가요. 아빠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끄끄거리며 아주 서러운 울음을 오래도록 토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국 아빠를 그곳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었죠. 저와 남편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아빠를 곧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엄마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아빠를 보자마자 오열하셨습니다. 이 나쁜 사람, 누구 피말려 죽일 일 있어?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려면 내 앞에서 직접 했어야지. 비겁하게 문자만 보내고 잠수를 타? 엄만 깡마른 아빠를 참아 세차게 때리지도 못하고 힘없는 주먹으로 아빠의 팔만 연신 내려치시더군요. 아빤 그런 엄마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엄만 그런 아빠 앞에 앉아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을 위해
한 번도 한눈 안 팔고 헌신한 거, 돌아가신 내 친정 부모님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살았던 내 친정 오빠들보다 훨씬 친자식처럼 잘해줬던 거, 평생 힘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것들 모두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딱 당신 용서해줄게.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인 거 명심해. 두 번은 없어. 그러니까 얼른 몸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와. 와서 맨날 내 다리도 주물러주고 나 대신 집안일도 해줘. 그렇게 나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볼 염치가 없어. 나 앞으로 평생 당신만 보고 당신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게.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4개월간의 아빠의 외도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동생 부부와 남동생 또한 아빠를 크게 원망하면서도 결국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죠. 가장 크게 상처받은 자신이 용서했으니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산 아버지를 너희들 또한 한 번은 마음 넓게 용서하라는 엄마의 당부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몸이 많이 회복된 아빠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기 전 저는 엄마와 함께 어딘가 찾아갔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줌마 이름이 문인숙 맞죠? 저 김종덕 씨 딸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저희 엄마시고요. 네? 누구요? 그곳은 바로 아빠 바람 피웠던 상간녀가 운영하던 반찬가게였어요. 예전 남편이 아빠 뒷조사를 할 때 알아뒀던 곳이었죠. 아무리 아빠를 용서했다지만 자신도 가정에 있는 주제에 남의 가정까지 파탄내려고 한 그 여자에게 한마디라도 안 하곤 도저히 분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쓴소리라도 해주고 싶어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당황한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그쪽도 가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찬가지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낼 생각을 합니까? 천벌이 두렵지도 않던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자식들은 그런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너무 젠틀해 보이시다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에 그만 욕심이 났었습니다. 아마 남편분께선 제가 불쌍해서 측은지심을 애정이라고 착각하고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이미 진즉 헤어짐 통보받고 안 만난 지 오래예요. 그 뒤론 저도 정말 많이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발 조금만 작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누가 밖에서 듣고 소문이라도 나서 제 남편 귀에 들어가면 저 그땐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맞고 살았다고요? 그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인생 구제해보겠다고 멀쩡한 남의 가정까지 파탄낼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뒷감당이 무섭다고요? 아줌마,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구제하고 개척해 나가는 거지. 남의 손에 기대서 바꿔보려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줌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사이들 눈에서까지 눈물 나게 한 벌은 분명 언젠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남편한테서 벗어나든 계속 그렇게 살든 더 이상 남한테 피해주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옆에서 엄마가 기죽지 않고 할 말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엄마가 말을 마친 뒤 그 여자를 크게 쏘아보곤 엄마와 함께 그곳을 나왔죠. 그 여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만 있더군요. 사실 저도 엄마를 도와 욕을 한 사발 해주려고 갔던 건데 정말 남편에게 맞고 사는 건지 그 여자의 눈가 볼에 들어있던 허옇고 노란 멍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이미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고 이를 키우면 아빠의 소문 또한 좋지 않게 날 테니 그 여자에게 일침한 걸로 그 일을 덮기로 한 거죠. 그렇게 우린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동생들도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다지만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서 어색한 분위기를 많이 풀려고 노력해준 남편의 노력과 평생 우리를 끔찍이 위해 주셨던 과거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니 끝까지 매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린 과거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우리 손주들, 이 해레비가 꽈배기 가져왔다. 이 썩으니까 많이씩 말고 하나씩들만 먹어. 알았지?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빠. 얼른 저녁 드세요. 여보, 당신도 다 씻었으면 얼른 나와. 이미 나왔지. 두 분 오셨어요? 제가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체스 게임을 좀 사왔거든요. 두 분께 알려드리려고요. 장인어른 요새 매일 장모님하고만 붙어 계시니까 두 분이서 시간 보낼 좋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고른 게임이에요. 아빠는 그 사건 이후 동호회뿐만 아니라 등산과 모든 취미생활을 끊으시고 엄마만 보고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퇴직 후 진정으로 챙겨야 했던 건 자신이 못 즐기고 살았던 취미가 아니라 평생 집안일하랴 자식 키우고 내조하랴 고생했을 엄마였다면서요. 그렇게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던 두 분은 놀기도 지겹고 집에만 있기도 무료하다며 2년 전에 프랜차이즈 꽈배기 가게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항상 출퇴근도 함께 모든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며 정간 비교도 안 되게 꿀을 뚝뚝 흘리고 다니신답니다. 저희 아이들이야 두 분에게 있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니 전처럼 저희 엄마뿐 아니라 아빠 또한 껌딱지처럼 따르고 있죠. 누군간 아빠를 그렇게 쉽게 용서한 저희 가족, 특히 저희 엄마를 바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가족에게 늘 진심이었던 아빠의 마음을 엄마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던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겨우 다시 제 모습을 갖춘 우리 가족의 행복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누구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 시누이도 누구보다 좋은 시댁 식구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남편 또한 무사히 재발 없이 완치 판정까지 받았으니 모쪼록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불행도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완전히 인연이 끊긴 지 오래된 시부도 더 이상 남편과 시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낼 일을 만들려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유혹에 풍덩 빠져버리기 전에 누구든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의 실수가 평생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 후회스러운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바깥엔 푸르른 잎사귀들과 만개한 꽃들이 지천에서 반짝거리더군요. 그렇게 넘치는 생명력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활기와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